등기정보 공개로 집값 띄우기 등 허위거래 신고 막는다. 국토교통부는 7월 25일부터 공동주택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은 높은 가격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 거래가 확인되어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과연 등기정보가 공개되면 집값 띄우기 사라질까요?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우경북 아파트와 함께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 의무의 진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입니다. 토지 및 건축물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 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했을 시에는 처벌 규정이 있는데요. 신고 의무 위반 시 매도자와 매수자, 중개업자에게 취득세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거래 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신고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토록 요구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중개업자의 거짓 기재 혹은 이중계약서 작성 시에는 중개업의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 정지가 됩니다. 쉽게 말해 중개업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신청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반대급부 이행일, 계약 효력 발생일 같이 정하여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매매 잔금을 모두 치르고 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신청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만 이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 계약이 취소, 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되어 있습니다. 취소되거나 해제되거나 무효가 되었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의 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등록세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가 해당되고요. 만약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매우 과중한 처벌이 되겠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굳이 안 지키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의 신청 의무를 굳이 안 지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걸 무시하면 어마어마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래를 잘해놓고 굳이 이런 처벌의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절차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부동산의 시세 및 주변을 조사해서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이어서 중개 수수료 및 적절한 대출 방식을 선택하고요. 매매 당사자의 권리관계를 확인한 다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 계약금을 교부합니다.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 매매 계약금, 매매잔금 교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매도인은 양도세를 비롯한 기타 세금을, 매수인은 취득세를 비롯한 기타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의 매매 절차가 완료되는 것이죠. 매매 계약서는 이렇게 작성합니다. 통상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일 순서로 진행을 하고요. 계약일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교부합니다. 통상 매매가액의 10% 정도를 책정하는데요. 20%가 될 수도 있고 30%가 될 수가 있습니다. 중도금 지급일 역시 중도금을 교부하는 날짜를 정하는 건데요. 통상 계약일로부터 1개월 뒤, 2개월 뒤 이렇게 정하긴 하지만 생략할 수도 있고 잔금에 모두 합칠 수도 있고 계약금은 10%로 하고 중도금은 30%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잔금일의 경우에는 잔여 매매가액을 모두 교부하는 날짜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금액과 날짜는 매매 당사자끼리 정하기 나름입니다. 계약금을 마음대로 해도 되고요. 중도금은 안 해도 되고요. 잔금 날짜는 상시에 의해 조정한다고 특약을 걸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이 그렇잖아요. 내가 사고 싶은 날, 내가 입주하고 싶은 날, 이사하고 싶은 날 모든 것이 딱딱 맞춰서 이루어지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내가 계약을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지 잔금 날짜까지 언제 며칠 이사가 딱 정해졌으니 혹은 내가 이전 부동산을 팔아야 하니 그때까지 무조건 팔린다 이런 보장이 없죠. 그래서 금액과 날짜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협의에 의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빠른 계약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계약일과 잔금일이 같은 날인 겁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할 거고요.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야 할 겁니다. 통상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까지 모두 준비해서 매매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지만 앞서 설명드렸듯 이러한 것은 아주 특수한 사례일 뿐 매매 사례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계약일,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일 할 수도 있고요. 계약일에서부터 잔금일까지 1년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잔금일 이전에 전세로 들어올 수도 있고 매매대금을 뒤에 치를 수도 있겠죠. 특히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매도인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 정말 매우 민감합니다. 여러분 세금 내는 거 좋아하세요? 네, 저는 성실하게
주택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세금을 납부할 때마다 굉장히 속이 쓰립니다. 물론 제가 낸 세금으로 국가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세금은 많이 낼수록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양도세를 비과세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투자에서 없다고 할 만큼 이걸 놓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보았다, 등기를 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하시면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열심히 투자해서 내가 열심히 분석해서 고른 단지에 양도소득이 발생한 거 당연히 감사한 일인데 이왕이면 비과세까지 노릴 수 있다면 더 좋은 거 아닐까요? 조금 더 공부해서 비과세를 챙기는 분들이 아주 당연하게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이 있을 경우에 2년 이상 보유했다는 조건을 지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줍니다. 왜냐? 한 사람이 한 집에 사는 거 거주 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아주 당연한 이치인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 경제를 돕고자 국가에서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요. 이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 전입일부터 기산이 됩니다. 본인이 언제 주택을 취득했는지에 따라서 보유 조건인지 거주 조건인지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요. 포인트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주거를 가지고 투기 목적으로 접근해서야 되겠습니까? 내 집에 내가 살면서 정주권의 가치도 누리고 양도 차익도 발생한다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차익이 많이 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기의 목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실거주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무겁더라도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오른쪽 칸을 보시면 되는데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0%까지 높게 책정이 되고요. 2년 미만의 경우에는 60%까지 높게 책정이 됩니다. 2년 이상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양도과세표준에 따라서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기본세율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분양권의 경우에도 60%, 70%의 양도세 굉장히 많이 맞게 되고요.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20%포인트의 중과 30%포인트의 중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으로 양도소득을 내는 그런 투기 목적의 거래는 하지 마라 라는 것이 양도소득세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보면 과표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서 볼 구간은 1억 5천 이하가 35% 세율이 있는 구간이라는 것이고 또 5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 15%의 세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통상 이 정도가 2년 정도를 보유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차익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엄청나게 장기로 보유해 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5억 원 이하나 10억 원 이하의 양도 차익의 과세 표준을 낼 수도 있겠죠. 이 경우에는 세율이 40%, 42% 되니까 사실 번 거에 40% 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돈이 나간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확 와닿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A주택입니다. A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6월에 분양을 했는데요. 취득가액은 4억 8천만 원이고요. 취득일은 2021년 9월 1일입니다. 2023년의 실거래가는 7억 3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양도일입니다. 양도일을 언제로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등장하죠? 네, 비과세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로 2023년 7월 1일에 A주택을 양도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주택 2년 미만 보유했기 때문에 60%가 나오게 되고요. 이거 이렇게 적용하면은 필요경비가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1억 4,850만 원의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가 부과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1억 7천만 원 가까운 돈이 부과가 되겠죠. 굉장히 무거운 부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2023년 9월 1일로 양도일을 지정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세율이 주택 2년 이상을 보유했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양도소득세는 빵원이 됩니다. 빵원. 가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면은 세율이 몇 프로입니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비과세입니다. 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0원입니다. 자, 잔금일을 2개월 차이나게 했다. 양도일이 2달 차이 나는 것만으로 우리는 1억 7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으로는 B주택입니다. B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12월에 분양을 했습니다. 취득가액은 5억 원이고요. 취득일은 2021년 9월 27일입니다. 실거래가는 5억 3천만 원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역시나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날짜를 정해봤습니다. 양도일 2023년 7월 27일로 지정해보았을 때 주택은 2년 미만 보유했기 때문에 6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요. 양도소득세는 1,650만 원, 거기에 지방소득세가 붙겠죠. 합치면 1,8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여기도 9월 27일로 잔금일을 미루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빵원이 되겠죠. 빵원. 자, 그렇다면 돈이 너무 급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양도세를 내더라도 2개월을 앞당겨서 잔금을 받는 것과 2년 보유 비과세를 맞춘 다음에 양도를 하는 것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1,800만 원도 큰 돈입니다만 앞서 비교했던 1억 7천만 원에 비하면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주택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잔금일을 조정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생각이 있는 매도인이라면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매매가 2천만 원 깎아줄 테니까 잔금일 2개월 미룹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잔금일을 2개월 앞당기는 것보다 2천만 원을 주고 1억 8천만 원의 양도세를 아끼는 게 이득인 겁니다. 그럼 A주택 매수인 입장에서는 당연 개꿀입니다. 2천만 원이나 세이브할 수 있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고 취득가액이 낮아지니까 취득세 역시 적어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럼 매수매도가 협의에 의해서 잔금일을 결정하는 거니까 양도일 역시 뒤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잔금일은 미루게 되었으나 실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실거래 신고가 먼저 일어날 거고요. 잔금일이 밀렸기 때문에 등기 접수일은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만 하면 되니까 당연히 밀리게 되는 겁니다. 이주택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잔금일을 조정해도 실익이 적습니다. 물론 1,800만 원 큰 돈이긴 합니다만 매매가 1,000만 원 깎아줄 테니까 잔금일 2개월 미룹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게 있을까요? 이걸 굳이 할까요? 1,000만 원 깎아주면 5억 2천에 양도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해봐야 5천만 원 이하의 과표이기 때문에 세율은 똑같이 15%고 굳이 깎아줘서 내가 돈을 적게 받을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굳이 싶습니다. 꼭 이렇게 얘기하면 야, 돈 벌었으니까 양도소득세 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아니 잔금을 미루면 세금이 빵원인데 굳이 세금을 왜 냅니까? 이 조금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어려운 게 아닌데 굳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가 없는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계약이 취소, 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자, 그럼 과연 취소, 해제, 무효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선 배액배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배액배상은 뭐냐면요, 계약금만을 주고받은 경우에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건이 있는데요. 매수인 쪽에서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요. 매도인 쪽에서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금만을 주고받은 경우에 해제가 가능한 거니까 중도금이 이행되었을 때에는 계약의 이행이 의무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황에서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2배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배액배상을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매수인이 배액배상을 할 수 있는 사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대출 자금 계획이 틀어졌을 때가 있을 겁니다. 계약서 쓸 때만 해도 이렇게 해서 소득신고 되어 있으니까 대출 이렇게 실행해서 잔금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금 계획이 뭔가 안 된 겁니다. 심사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겠죠. 어쨌든 매수인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배액배상 사례에 해당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또 향후 집값이 계약금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수도 있겠죠. 계약금 10% 그냥 포기하고 더 떨어진 가격에 사는 것도 역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되도록이면 적게 걸려고 하겠죠. 그래서 통상의 매매가액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거는 것도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괜히 매도인이 사기치는 거 아닐까 의심스러울 때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괜히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대개는 안 그러시겠지만요. 매도인의 배액배상 사례도 가져왔습니다. 집값이 계약금보다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될 때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내어주고 배액배상을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왜 그 가격에 팔았냐며 부부싸움을 했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머리끄댕이 잡히고 멱살 잡히면 배액배상 해주고 다시 한번 생각해볼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세 번째로는 괜히 매수인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왠지 관상이 안 좋아요. 당신한테 집을 팔기 싫어요. 그럴 수도 있죠. 농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럼 배액배상이 쉬울까요?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매가액이 5억 원이라고 해도 계약금은 5천만 원입니다.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이 이보다 적을 테니까 배액배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 계약금이 5천만 원, 이거 5천만 원이면 일반인들의 연봉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대폭등장이 아닌 이상 매도 측이 배액배상하기 엄청나게 어렵고요. 또 반대로 대폭락장이 아닌 이상 매수인의 배액배상이 일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싫어서 계약을 해제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는 게 자명한 겁니다. 굳이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작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냐라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하실까요? 실거래 이후의 등기는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순리입니다.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요. 등기를 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매수인이라고 한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해야 하고요. 반대급 후 이행 완료 후 잔금 지급 완료 후에는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합니다. 법에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의무사항이라는 겁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평생 중에 가장 큰 돈을 부동산에 넣는 건데 실거래 신고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정말 거의 그냥 없다고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실거래 신고 후에 적어도 2개월이 지나야 등기 여부가 확인이 되는데 2개월 뒤에 등기 여부를 확인한 다음 매매 시장에 참여하면 2개월 동안 시장이 가만히 있습니까? 시장은 그 사이에도 변합니다. 시장은 생물이에요. 근데 등기 여부가 그렇게 중요해서 실거래 신고를 못 믿고 등기가 안 됐으니까 실거래가 가짜야.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비약이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건 인정하겠습니다. 호가는 못 믿을 수 있어요. 호가는 못 믿을 수 있습니다. 허위 매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과도하게 매도자가 욕심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실거래가는 진짜 믿읍시다. 실거래를 조작한다고 믿는 게 저는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로 실거래가를 못 믿겠으면 그 인근에 있는 동네 중개사 사무소 10개만 가보세요. 한 개 가서 설명 들었는데 그분이 뭐 이상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옆에도 가보시고 저기도 가보시고 그래봐야 단지 안에 중개사 사무소가 몇 개 있다고 10개 가는 시간을 아낍니까? 전부 다 앉아가지고 마우스로만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있으니까 이런 행동하는 건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진짜 못 믿겠으면 등기 여부 2개월 기다렸다가 확인하세요. 그 계약의 잔금일이 언제인지도 소상공인이 알 수 없고 등기 여부는 잔금일 지나고 60일 이내에 하는 게 의무인데 그렇게 긴 시간을 기다려서 매매 시장에 참여하시겠다고 하면 네 그럼 그런 거죠. 그럼 그거 여러분들 선택이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지시면 됩니다. 이러한 의심 사례에 대한 지적은 지난 2021년 부동산 대폭 등장에도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2월부터 이루어진 71만여 건의 아파트 거래를 정밀 실태 조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시장 교란 행위 의심 사례는 12건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교란 행위 사례가 아니고요. 의심 사례가 12건입니다. 12 나누기 71만 0.0017%. 여러분 의심할 시간이 있으면 한 푼 더 벌 궁리를 합시다.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실거래 신고는 당연한 거고 잔금이 지급되고 나면 등기도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자연의 순리를 구태여 영린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대구경북아파트는 여러분이 내 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